안녕하세요. 요즘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네, 맞아요.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AI나 국방 이쪽 기술 분야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좀 베일에 쌓여 있다. 알기 어려운 회사다. 이런 느낌도 강해요. 그게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변우철 저자의 팔란티어 시대가 온다 이 책의 발췌본입니다. 아, 이 책이요? 네, 한국에서 직접 그것도 여러 차례 팔란티어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해본 정말 드문 경험을 가진 분의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의 진짜 가치는 바로 그 생생한 현장 경험에 있다고 봐요. 그냥 뭐 뉴스 헤드라인만 쫓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 특히 그 온톨로지 있잖아요. 네네, 온톨로지요. 그리고 최근에 완전 돌풍을 일으키는 AIP, 이런 것들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그야말로 내부자의 시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저자이신 변우철님 경력을 보면 국내 최초 팔란티아 도입 사례 그 프로젝트 스퀘어를 성공시키셨고 네, 그 유명한 프로젝트죠. 이후에 DLENC CDO 거쳐서 지금은 KT에서 피텍 본부장으로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파트너 역할까지 하고 계시니까요. 이 경험 자체가 이 정보의 깊이를 그냥 보증하는 셈이죠. 그렇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팔란티어 고객사 내부에서 직접 3번씩이나 프로젝트를 리딩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은 분명히 남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팔란티어, 왜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걸까요? 그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한때 뭐 500배를 훌쩍 넘기도 했잖아요. 네, 엄청났죠. 이건 뭐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에 대해서 거의 뭐 폭발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뜻인데 단순한 데이터 분석 회사로 보기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대의 핵심은요. 팔란티어가 스스로를 그냥 데이터 분석 도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도구가 아니다. 네,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뭐랄까 운영체제 OS로 정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OS처럼요? 운영체제요? 데이터 회사가요? 그렇죠. 책에서도 지적하는데 팔란티어는 시작부터 군대나 정부기관 이런 데는 사실 변화가 극도로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잘 안 바뀌죠. 네, 그런 조직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딱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9.11 테러 이후에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민간 기업으로 확장하면서 뭐 공급망 최적화라던가 비용 절감 같은 구체적인 운영 효율화 이걸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행동을 위한 운영체제, 이 관점이군요. 듣고 보니 창업 배경도 참 흥미로워요. 9.11 테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그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피터 틸. 네, 피터 틸. 그리고 독일 철학 박사 출신인 알렉스 카프 CEO. 이 두 사람의 만남. 이게 전혀 다른 배경의 조합인데 여기서 어떤 시너지가 난 걸까요? 그렇죠. 심지어 회사 이름 팔란티어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미래를 보는 마법 구슬에서 따왔다는 점도 재밌고요. 네, 피터 틸이 톨킨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알렉스 카프 CEO의 철학적 배경. 이게 팔란티어 기술의 거의 근간이 되는 온톨로지 개념을 회사의 핵심 철학으로 삼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톨로지요. 그게 철학이랑 관련이 있군요. 네, 온톨로지 자체가 원래 철학의 존재론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복잡한 관계나 구조를 어떻게 데이터로 표현하고 이해할 거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기술의 바탕에 깔려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초기에는 CIA 산하 벤처캐피탈 인큐텔 투자를 받아서 국방이나 정보기관용 고담을 개발했고 네, 고담. 이후에 민간 기업용 파운드리로 확장했고요. 여기서 특히 인상적인 건 고객 현장에 엔지니어를 직접 파견해서 문제를 같이 푸는 방식, 파견 엔지니어, FDE라고 하죠. Forward Deployed Engineer. 네, FD. 이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하고는 접근법이 많이 달라 보여요. 그게 팔란티어 방식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팔란티어 솔루션은 딱 만들어진 기성복이 아니거든요.
고객의 몸에 맞춰서 계속 재단해야 하는 뭐랄까 맞춤 정장 같은 거예요. 아, 맞춤 정장이요? 그래서 FDA들이 고객이랑 같이 앉아서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필수적이었던 거죠. 힘들었겠네요, FD 분들.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아폴로라는 자동화된 배포 및 관리 플랫폼이 나왔어요. 덕분에 NGD들이 기술적인 배포나 업데이트 부담은 좀 덜고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 해결 그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역할이 좀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역할도 변하는군요. 자, 그럼 팔란티어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비밀 소스, 온톨로지,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까 철학 용어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데이터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책에서는 온톨로지를 현실 세계의 개념들, 그러니까 객체들이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좀 어렵네요, 아직은. 쉽게 말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그냥 막 모으는 게 아니고요. 사람, 장비, 프로젝트, 규정, 공급망의 어떤 지점, 이런 실제 세상의 요소들, 이걸 객체라고 하고요. 이것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 이걸 중심으로 데이터를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에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종류별로 그냥 쌓아두는 창고 같은 거라면 그렇죠. 창고죠. 온톨로지는 그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맥락이 뭔지 이걸 마치 내비게이션 지도처럼 그려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도요. 아,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복잡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데이터 사일로 문제, 그러니까 부서나 시스템별로 데이터가 다 따로 노는 문제 있잖아요. 네, 고질적이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온톨로지가 잘 구축되면 이전에는 발견하기 진짜 어려웠던 통찰을 아주 빠르게 얻을 수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그냥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와, 특히 최근 AI 시대에는 이 온톨로지의 가치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온톨로지는 AI 모델이 비즈니스의 그 복잡한 맥락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예측이나 제안을 하도록 돕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 AI와의 연결 지점, 이게 바로 최근 팔란티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AIP,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 이거군요. 2023년에 출시돼서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네, AIP. 이게 기업들이 LLM 같은 최신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빠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팔란티어의 그 강점이 확 드러나는 거죠. 어떤 강점이죠? 바로 잘 구축된 온톨로지 덕분에 그 복잡한 RAG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아, RAG요. 요즘 많이 얘기하죠. 검색, 증강, 생성. 네, 맞아요. 외부 지시기를 LLM 답변을 활용하는 기술인데 이걸 밑바닥부터 막 힘들게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 온톨로지 위에서 바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하고 통합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그냥 극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단순히 정보 찾아주는 챗봇 수준을 넘어서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돼서 특정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의사결정을 돕는 실행형 AI,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그렇죠. 실행형 AI. 그 AIP 부트캠프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독특해요. 고객이 직접 자기 회사 데이터를 가져와서 단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고요? 네, 그 부트캠프가 정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대박이요? 네, 고객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회사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니까 만족도가 극도로 높은 거죠. 아, 직접 해보면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기업의 AIP를 추천하는 거예요. 엄청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 채널이 되고 있는 거죠.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이미 500곳 넘는 기업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 파급력 짐작이 가시죠? 와, 500곳이요? 대단하네요. 이게 최근 팔란티어 주가 상승의 중요한 연료가 된 셈이군요. 네,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죠. 예, 팔란티어 영향력이 커지면서 팔란티어 마피아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페이팔 마피아처럼 팔란티어 출신들이 나와서 성공적인 기술 스타트업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방산 기술 분야의 안두릴이라는 회사와의 관계가 흥미로워요. 아, 안두릴. 네. 안두릴은 그 오큘러스 창업자 파머러키가 세운 회사인데요. AI하고 자율 시스템 기반의 첨단 방산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네.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고 많은 팔란티어 핵심 인력들이 합류하면서 두 회사가 기술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협력하나요? 책에서는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팔란티어가 데이터 분석하고 AI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두뇌라면 안두릴은 정찰 드론이나 자율무기 시스템 같은 하드웨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칼에 비유합니다. 아, 두뇌와 칼, 상호 보완적이네요. 네, 그런 관계인 거죠. 안두릴이 보면 전통적인 방산업체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던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 플랫폼을 회사 운영 전반에 아주 깊숙이 내재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실리콘밸리의 그 빠른 개발 문화 있잖아요. 네, 애자일 방식. 네, 그거랑 팔란티어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이 두 개가 딱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 통합부터 분석, 시뮬레이션, 의사결정까지의 속도를 그냥 극대화해서 기존 방산업계의 느리고 경직된 개발 사이클을 혁신하는 것, 그게 안두릴의 핵심 경쟁력이고 그 밑바탕에 팔란티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경쟁 환경 이야기도 중요할 텐데요.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정말 쟁쟁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들과 비교했을 때 팔란티어의 위치는 어떨까요? 책에서는 Rule of 40라는 지표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룰 오브 40. 이게 기업의 성장성하고 수익성의 균형을 보는 간단하면서도 꽤 유용한 지표예요. 성장성과 수익성의 균형이요? 네, 매출 성장률하고 이익률, 주로 조정 영업이익률을 쓰는데요. 이걸 더해서 40%를 넘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건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팔란티어는 최근 여러 분기 연속으로 이 기준을 충족했고 심지어 80%를 넘는 기록도 보여줬어요. 80%요? 40도 높은데. 네, 이건 단순히 빠르게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아주 탄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반면에 경쟁사들을 보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데이터브릭스는 여전히 성장률은 높지만 수익성은 아직 마이너스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성 있는 성장, 이게 팔란티어의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솔루션이 지향하는 바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팔란티어는 온톨로지 기반의 실행형 AI 운영 체제, 이걸 지향한다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 역할에 좀 더 집중하면서 파트너 AI 모델을 연동하는 전략 같고요. 네, 그렇죠. 허브 역할.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을 위한 전문가용 AI ML 작업 공간, 여기에 가깝다는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각자 강점하고 목표 시장이 조금씩 다른 셈이죠.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저장이나 공유의 강점이 있고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하고요. 데이터브릭스는 복잡한 머신러닝 모델 개발 관리에 특화되어 있죠. 근데 팔란티어는 이들과 좀 다르게 데이터 통합부터 최종적인 운영 의사결정 그리고 실행까지 이 전체를 엔드투엔드로 연결하는 것. 특히 온톨로지를 통한 맥락 이해와 행동 유도,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됩니다. 네, 각자의 길이 있군요. 자, 이제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저자 본인은 정말 생생한 팔란티어 도입 경험, 그 D사, 과거 두산인프라코어죠. 여기서 국내 최초로 팔란티어를 도입할 때 정말 첩첩산중이었다고요. 네, 그 얘기가 정말 당시 D사는 건설기계 시장 침체기를 겪은 후에 비용 절감을 해서 실적은 좀 개선했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네. 아니, 번번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 40년간 쌓여왔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특히 그 비정형 데이터가 너무 많았던 고질적인 데이터 사일로 문제였던 거죠. 결국 또 데이터 사일로. 네. 그때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조직을 통해서 팔란티어를 알게 됐지만 내부 설득 과정이 정말 험난했다고 합니다. 어땠길래요? 일단 비용이 수백억 원. 너무 높죠. 국내 레퍼런스 전무하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야, 그거 과연 되겠어?
하는 아주 강한 회의론까지. 아, 삼중고네요. 네, 결국 반지원정대라는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팀을 영국 팔란티어 오피스로 보내서 직접 검증에 나서게 됩니다. 반지원정대요. 재밌네요. 네, 근데 그 일주일간의 현지 검증에서도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하니까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TCO, 그러니까 총소요 비용 분석도 명확하게 안 나왔다고 해요. 확신 없이 돌아왔겠네요. 네, 거의 확신 없이 귀국했는데 최종적으로 CA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결정을 숫자로만 할 수 있다면 경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와, 이 말과 함께 어떤 정량적인 근거를 뛰어넘는 리더십의 결단, 이걸로 투자를 결정하면서 프로젝트 스케어가 아주 극적으로 시작됩니다. 야, 정말 새롭고 값비싼 기술 도입할 때 겪는 그 내부 설득, 의사결정의 어려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팔란티아와의 협업 방식도 기존과는 완전히 달랐다고요. 특히 FTA들이 단순히 솔루션을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고객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 점이 초기에는 문화적 충돌을 좀 일으키기도 했어요. 보고서 딱 내놓고 정해진 답을 원했던 디사팀과는 달리 팔란티어 FDA들은 계속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거든요. 아, 답답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자는 이때 치맥 외교 같은 비공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해고하고요. 그리고 업무 방식에서는 세 가지 질문, 프레임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요? 그게 뭐죠? 첫째, what decision,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둘째, how much impact, 그 결정이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where is the data, 그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가. 아, what decision, how much impact, where is the data? 네, 이 세 질문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와, 이거는 비단 팔란티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문제 해결할 때 적용해 볼 만한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리고 70점짜리 MVP, 그러니까 취소기능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고객 피드백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팔란티어식 애자일 방식.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지만 결국 효과를 발휘했다고 해요. 70점짜리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네, 완벽한 기획서 기다리는 대신에 그냥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 쓱쓱 그리고 바로 데이터로 검증하는 그런 속도감. 이게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핵심 팀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도 이걸 조직 전체로 확산하는 과정.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군요. 그 D1360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사적으로 확산하려고 할 때 기존 시스템 담당자들의 저항이나 정치적 견제에 부딪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 네, 그 부분. 갑자기 팀즈 화상회의 소집해서 기술적인 약점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기습 공격 에피소드. 아, 정말 현실적이네요. 네, 이 사례는 기술 도입의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자체 우수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여기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네, 이때 리더십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꾸준한 변화 관리가 필수적이었다고 하고요. 저자는 데이터 에이전트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현업 담당자들이 직접 데이터 분석에 참여하고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또 경진대회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막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이 저항을 극복하고 내재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 내부 참여를 유도했군요. 네, 그때 40만 개에 달하는 부품의 수요 예측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 대표적인 성과였죠. 40만 개 부품 수요 예측이요? 대단하네요. 이후에 이사 DLENC죠. 여기서 진행한 두 번째 프로젝트 경험 중에 작업 지시서 혁신 사례도 매우 구체적이에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작업 지시서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팔란티어로 해결한 과정인데요. 여기도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고 프로세스도 표준화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네, 건설 현장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죠. 여기서 팔런티어하고 현장에 좀 더 친화적인 모바일 도구, 어깨동무 M이라는 걸 결합해서 작업 지시 프로세스 전체를 디지털화하고 표준화합니다.
업계 동무회미요. 이름이 재밌네요. 줄이고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팔란티어가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을 이끌어내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문제 해결 사례네요. 이렇게 강력한 솔루션인데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저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히 숙련된 엔지니어 부족, 이게 가장 큰 병목 현상이라는 분석이 눈에 띄네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아무리 솔루션이 좋아도 이걸 고객 환경에 맞게 잘 구현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면 확산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죠. 네. 저자는 과거에 SAP가 성공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 아주 강력한 로컬 파트너 생태계하고 체계적인 인증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아, SAP 사례. 네. 팔란티어도 본사 FDE에만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KT 같은 역량 있는 로컬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교육 수료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공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합니다. 좀 더 폐쇄적인 구조에서 개방적인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생태계 확장이 중요하군요. 보안과 클라우드의 관점도 흥미로워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자체 서버 운영하는 게 클라우드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최신 클라우드 환경이 더 강력하고 통합적인 보안 체계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조건 온프레미스가 최고다가 아니라 비용 효율성이나 운용 편의성까지 다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특히 KT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SPC, Sovereign Private Cloud라고 하죠. 보안이 강화된 프라이빗 클라우드인데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보안 규제가 아주 까다로운 국내 공공이나 금융시장에서 팔란티어 도입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한 제언인데요. 단순히 가격을 낮추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이 아이폰 SE를 통해서 핵심 가치는 유지하면서 접근성을 높였던 것처럼 아, 아이폰 SE 전략이요? 네, 팔란티어도 가치를 유지하면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팔란티어 for 빌더 같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그런 맥락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더 넓은 민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에 맞는 좀 더 유연한 솔루션 제공 방식, 그리고 파트너 생태계와의 협력, 이게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하이엔드 솔루션이 어떻게 시장 저변을 효과적으로 넓혀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네. 자, 오늘 변호철 저자의 책 팔란티어 시대가 온다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핵심과 실제 적용 과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팔란티어는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의 행동을 위한 운영체제를 제공한다. 그렇죠. OS,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는 온톨로지와 고객과 함께 문제를 푸는 FTE가 있다. 이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서 AIP가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동시에 저자의 그 생생한 경험은 기술의 우수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실제 도입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조직 문화 변화라던가 내부 저항 극복, 또 인력 양성 같은 이런 비기술적인 요소들이 성공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점을 아주 여실히 보여줬죠. 네, 맞습니다. 기술 외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팔란티어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서 그 본질적인 강점과 또 현실적인 과제, 그리고 미래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책에서 거듭 강조된 그 온톨로지 있잖아요. 이게 기업 운영의 모든 요소를 연결하는 아주 정교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AI가 단순히 예측이나 제안을 넘어서 실제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제어하는 실행형 AI로 진화한다면 네, 실행형 AI.
과연 우리는 과거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기업 경영이라는 활동 자체의 본질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온톨로지와 실행형 AI가 만들어갈 미래.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앞으로 팔란티어와 이 분야의 발전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